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8월 10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예, 문화의 힘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데모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호랑이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땅에는 지금 호랑이가 한 마리도 없죠. 아마 일제시대 때 아마 절멸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호랑이랑 좀 비슷했던 표범. 아마 표범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이 사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뭐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예. 그냥 왜냐하면은 한 5,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늑대나 이런 맹수류들이 산간지방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때 표범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호랑이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만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실제 가까운 곳에서 목격담을 많이 듣곤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식으로 많이 듣지요. 보면 호랑이는 제가 서부 경남 출신이니까 그쪽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호레이라고 그래요. 호랭이. 호랭이고 표범은 범이라고 그래요. 범. 저는 어릴 때 뭐 그분들이 사전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말씀을 하시진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같이 호랑이인 줄 알았어요. 둘 다. 호랑이나 범이나.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도 표범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잡힌 게 제가 몇 년간 살기도 했던 합천 근처의 큰 산에서 60년대인가 60년대 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생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표범이 훨씬 오래 살았어요. 우리나라 땅에.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야, 이게 옛날 이야기 식으로. 자, 이런 복원을 한다. 예, 자, 이 자연을 복원시킨다. 이게 이제 배부르니까 뭐 이상한 짓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의미를 옛날부터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분야에 어릴 때부터. 어, 뭐냐면은 자연하고 교감을 하는 거죠. 동물이 살 수 없는데 사람이 살 수 없다. 이거는 느끼시죠? 공감하실 겁니다. 예전에 많던 명태, 이제 고등어도 요즘 양식한다 그러더라고요. 조기도 아주 비싸죠. 예. 자, 그런 것들이 왜 그래 됐을까? 정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서 그 어종들이 우리한테 안 오느냐? 예. 누구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남획으로 없어진 겁니다. 남획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네. 자, 그럼 바다가 황폐해지는 거죠. 육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일본 지진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졌다고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하고 그 자연의 힘을 코앞에 왔을 때만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예전에 호랑이도 산신이라고 불렸잖아요. 물론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지위는 산신이에요. 단군 신화에도 보면 호랑이를 섬기던 부족이 있고 곰을 섬기던 부족이 경쟁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왔던 단군으로 위시되는 그 세력이 결국은 이제 곰을 충성하는 부족과 손을 잡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지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곰이라는 단어가 금따로 변한 거잖아요. 고구려의 수도를 통칭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고마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곰이란 뜻이에요. 백제도 같이 뿌리가 같죠. 고구려랑 부여 쪽에서 왔으니까. 거기도 백제 도성을 일반적으로 그냥 고마라고 불렀다고 일본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고마는 곰입니다. 가마솥, 곰국, 개마고원, 고마고원이죠. 백두산의 별칭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있죠. 개마산, 곰의 산이라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존재예요. 곰, 호랑이. 이런 걸 되살리고 우리가 자연한테 예의를 갖춘다. 조화를 모색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겸허해진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세상에 그런 게 필요할 때잖아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럼 자연에 우리가 겸허하게 되면은 주위에 같은 사람들하고 세상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방식도 달라지죠. 예. 즉 하늘의 뜻을 따르는 쪽으로 가까워지게 돼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 비난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폭발하고 분출하고 다 점령하고 세상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겸해지는 시기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주 마땅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심이 다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시베리아 쪽에 있는 동물들, 우리랑 가깝죠. 한반도에 바로 뭐 두만강 건너면 되니까 거기 있던 호랑이나 뭐 거기 있던 늑대나 거기 있는 표범 우리랑 똑같아요. 걔들 가지고 들어오면 돼요. 이미 다 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러시아하고 협의해서. 근데 풀어놓을 수 있느냐? 멧돼지 잡는다고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사람을 해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제가 프로그램들을 쭉 영상들을 보면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원, 한국의 복원이란 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한반도 복원과 한국의 복원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걸 보면은 2015년 YTN 뉴스인데 그때 이미 이런 게 크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 아마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봅니다. 시의적절하다고 봐야 되겠죠. 멸종된 한국의 늑대, 표범, 야생보건금도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 한국의 상징에 대해서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은 호랑이와 곰이 다 있는데 좀 이따 보면 아십니다. 북한은 불곰이 있습니다. 예, 반달가슴 곰이 아니고 덩치가 훨씬 큰 시베리아 불곰이나 저기 북미에는 그리즐리 곰 같은 그런 곰이 있어요. 호랑이랑 맞짱을 뜨는. 그래서 상징성 게임에 이런 것들이 하나 동원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태계 복원,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했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멸종된 한국의 늑대 표범. 표범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늑대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지금 뒤에 새끼들 보이잖아요. 강아지처럼 생긴 것들. 근데 이걸 풀어놓을 수가 있느냐?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어려운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한테는 직접적인 목격담을 저는 많이 듣고 자랐어요. 예를 들어서 정월 대보름에 뒷산에다가 솔가지를 모아놨다가 낮에 가서 밤에 달이 떴을 때 불 붙이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동네 강아지들이 막 먼저 가요. 신이 나서. 예, 걔가 사람보다 걸음이 빠르니까 먼저 올라가는데 갑자기 강아지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깨갱거리면서.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솔가지 뭐 쌓아놓은 솔가지 탑에 가보니까 주위에 안광이 번쩍번쩍번쩍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 늑대들이죠. 그리고 안광이 번쩍번쩍이던 것이 이쪽 산등성에 있다가 계곡의 반대쪽으로 가고 뭐 그런 목격담 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우는 산에 나무 하러 가면 뒤에 호기심이 많아서 졸졸졸졸 따라온다는 제 여우에 대해서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목숨의 위협을. 그럼 싹 숨었다가 다시 길을 가면 또 졸졸졸 따라오고. 예, 구미호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예. 저희 할아버지 쪽은 그 외진데서 더 외진데 들어가서 외진 집에서 과수원을 하셨더랬는데 거기는 밤에 늑대들이 내려왔더랬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출타하시는 와중에 밤에 늑대들이 오면 개가들이 짖어요. 깨갱거리고 개 물어갑니다. 당연히. 그러면 밖으로 내다보면 개하고 늑대 간의 전투가 막 벌어지고 여러 가지 눈빛들이 보이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겨울에 불을 떼다가 보니까 아궁이 이제 불을 지피려고 보니까 연기가 안 빠져서 굴뚝을 뜯어봤더니 강아지가 한 마리 거기 도망가다가 거기 끼어가지고 뭐 죽은 사체가 발견됐다. 뭐 이런 이야기 무수히 듣고 자랐죠. 예, 동네에 호랑이를 만나서 다투다가 호랑이 꼬리를 감고 버티다가 살아났다는 분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고 여기 항상 자랑 삼아 여기 이빨 자국을 팔에 찍힌 걸 보여주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건 우리 아버지 때죠. 할아버지 때 이야기죠. 예, 그때는 그만큼 야생동물이 많았던 거죠. 늑대와 아마 여우는 동시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건 한 60년대까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쥐잡기 운동하면서 전국에 쥐약을 나가지고 여우가 없어진 이유도 그거고 여우는 너무너무 화냈는데 늑대도 엄청 화냈습니다. 같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복원할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자,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멧돼지나 노루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특히 멧돼지. 예, 시골 가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발 내가 밭 입구에다가 네 먹을 거 이만큼 줄 테니까 그거만 먹고 어째 가면 안 될까? 왜 배도 충분히 부를 텐데 밭을 전부 다 해지고 가냐? 이런 불평들 많이 들립니다. 예. 그런데 그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로 삼는 멧돼지를 먹이로 삼는
시라손이나 표범이나 늑대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때 2015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한 게 여우 복원했어요. 여우.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우는 사람한테 위협을 주지 않아요. 근데 늑대만 해도 다르거든요. 늑대는 큰 개란 말이에요. 크기가. 그리고 몰려다녀요. 사람한테 공포심을 주고 여차하면 사람한테 해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 같은 경우. 사람을 밥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도 여차하면.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여우, 그리고 아마 반달 가슴곰 정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반달 가슴곰이니까 했다고 저는 봅니다.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불곰 같은 거를 복원시키겠다? 그러면 아마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제가 봐서는 멧돼지는 포수가 가서 포획을 해서 또는 사냥을 해서 숫자를 맞추는 방법, 또 사슴도 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멧돼지의 포식자를 복원시켜서 하는 방법은 어렵다. 왜? 우리는 도시화가 너무 많이 진행돼 있고 산림도 울창해졌지만 인간과의 접점이 너무 많다. 어렵다. 인간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어렵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완전 물 건너간 거냐? 그렇지는 또 않다. 자, 이게 러시아에서 들어온 한국 늑대인데 예전에 이런 애들이 우글우글 그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외딴 집에 마당까지 들어와서 뭐 돼지 새끼 물어가고, 저희 어릴 때 할머니 집 가보면은 산골짜기 바로 밑에 찻집인데 돼지가 그때 시커먼 돼지들이 있을 때예요. 돼지 그때 시골식으로 부르겠습니다. 돼지 마구를 가보면은 돌로 얼기설기 다 틀어막아놨어요. 그리고 토굴 같은데 돼지가 들어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돼지가 새끼를 놓으면 산에서 짐승들이 와서 물고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몇 마리씩 잃어요. 그래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 요즘은 그렇진 않죠.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한국 늑대를 이미 들여와서 번식도 하고 뭐 야생 적응 훈련도 시키고 야생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왜냐하면 여우 다음 늑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늑대도 과연 복원이 가능할까? 지금 여우 같은 경우는 속리산에 풀어가지고 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지금 들리잖아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렵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북한에는 우리한테 없는 동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서식지고 확보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예. 이거 보면 2004년 MBC 보도인데 2004년에 개마고원에서 촬영됐다는 시라손입니다. 시라손이. 자, 시라소니는 표범 고양이과 맹수들 중에서 제일 좀 표범 아래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표범 아래 정도. 원래부터 북한에 많이 살았던 동물이라고 합니다. 남쪽보다는. 예, 이것도 멧돼지 사냥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이게 북한에는 있다. 여기 보면 이제 동영상에서 제가 찾은 건데 우리나라도 좀 시라소니를 목격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가봐서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이 이름이 상당히 재밌어요. 개호지라고 되어 있죠. 저 처음 듣는 말인데 이 개호지라는 게 우리 한국말, 우리 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개호거든요. 지는 뒤에 뭐뭐지 하고 개체를 지칭하는 표현이니까 개호인데, 호는 호랑이에서 온 걸로 봐진단 말이에요. 즉 개자는 뭐냐? 개살구, 개복숭아의 그 개자입니다. 예. 개 더하기 새끼의 개자이기도 하고요. 즉 가짜란 뜻이에요. 가짜 호랑이에요. 생긴 건 호랑이하고 비슷한데 영 볼품이 없다. 예, 자,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 봤고요. 개호지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시라소니를. 또 뭐 전설의 주먹 시라소니 있죠. 예. 자, 그리고 개마고원 쪽으로 다시 가보면은 거기에 표범도 있다. 표범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표범이 더 오래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표범하고 호랑이는 체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표범이 훨씬 작지요. 그리고 표범은 훨씬 고지대에 살아요. 물론 아프리카 평원에 가보면은 표범이랑 사자가 같이 살잖아요. 호랑이는 없지만. 근데 뭐 사자는 그 호랑이랑 동급이니까 나무를 잘 타요. 왜? 먹이를 지켜야 되니까. 사자나 하이에나가 오면 뺏겨야 돼요. 근데 사자는 자기가 힘이 좋으니까 평지에서 버티면서 먹잖아요. 자, 한국이나 지금 시베리아 쪽에서 보면은 표범의 활동 지역은 우리 같은 산이 많으니까 조금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호랑이는
물이 있는 좀 낮은 쪽이에요. 그래서 물 마시러 오는 저습지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오는 사슴이나 멧돼지, 뭐 노루 이런 걸 사냥을 하는 거고, 굳이 우리나라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해보자면 말을 해보자면 표범은 약간 높은 곳에서 사냥 같은 걸 잡아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좀 잘 안 만나거든요. 예, 사람 눈에도 표범이 덜 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민가에 내려오는 거예요. 쉽게. 예, 그들 서식지하고 인간이 더 중복이 많이 돼요. 표범은 좀 고립돼 있고. 그래서 표범이 더 오래 살아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북한에는 이렇게 촬영이 될 정도로 제법 있다. 예, 살만하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남북이 교류가 돼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소백산에 방사한 여우 한 마리가 휴전선 철책을 넘어서 북한 개성까지 갔다고 해요. GPS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는 통문 밑에 홈이 한 이 정도 있는데, 여우는 굴을 잘 파니까 그리로 지나갔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렇지만 호랑이나 표범은 그게 안 돼요. 늑대도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자, 북한에는 시라소니, 표범, 이런 것들이 지금 호랑이도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있으니까 늑대 같은 건 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남북 간에 교류가 활성화되고 상당 부분에 있어, 일정 부분이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철조망이 제거가 된다. 예. 그리고 이런 이제 한국의 상징 동물에 대해서 한국은 경험을 더 많이 축적했고 재력도 있잖아요. 북한도 얘들 일부러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귀한 동물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보호 시스템이 체계화돼서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남쪽으로 자연스럽게 서식지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백두대간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예, 예. 자, 그렇게 되면은 호랑이가 예를 들어서, 표범이 예를 들어서 북한 땅에서 남한 땅으로 넘어왔다. 그러면 그걸 총으로 쏴서 잡겠습니까? 예. 이게 그때 되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조화를 맞추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것을 사냥을 한다기보다는. 예. 자, 그래서 그게 우리 한반도 종복원의 되게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겠느냐. 너무 우리가 섬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만의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무리수가 되는 거고, 결국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잖아요. 늑대부터는. 예. 근데 남북의 빗장이 풀리면은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오늘 나오는 모든 동물들이 다 애써 찾아서 죽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어떤 방식을 강구하겠죠. 그리고 남북이 소통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동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상징성,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상징적인 동물들이 우리의 뭐랄까 활동 영역이 남북으로 통일이 되면서 넓어지게 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이 사라지게 된다. 동물들도 행복하게 내려온다. 철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복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위에서 압박을 넣고 있다. 우리가 귀해하는 호랑이를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랑 계속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준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들도 우리 백두산 호랑이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거는 아마 아까 표본보다 더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알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북한에도 당연히 곰이 있겠지. 그리고 그 곰은 당연히 반달가슴곰이겠지. 그 반달가슴곰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로 대변되는 그 어떤 세력들이 숭배하는 대상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북한에는 이렇게 그 불곰도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름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수리 불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무르 불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르게도 불러요. 또 이런 이 종의 곰은 일본 같은 경우도 홋카이도까지는, 북해도까지는 살았었어요.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보니까 홋카이도에 한 100년도 안 된 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곰에 의한 희생이 상당히 발생했어요.
아마 호랑이는 그 전에 없어졌던 것 같고 일본 본토에는 이렇게 곰이나 호랑이는 없어요. 큰 동물들은. 위키피디아 내용을 보면은 이 우수리 불곰이 한번 나타나서 사람을 7명을 살해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곰은 반달가슴곰 같은 스케일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곰입니다. 이거는. 예.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블라디보스토크 박물관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수리 불곰하고 호랑이가 서로 이렇게 한판 다투고 있는 그런 이제 박제인데, 그래서 이 불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곰이랑 같은 불곰 스타일이에요. 큰 곰이에요, 아주. 만약 우리나라에 반달가슴곰이 아니고 불곰이 있었다, 이것을 자연의 방사에서 복원하겠다, 이런 말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반달가슴곰이니까 사람을 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은 왜냐, 덩치가 일단 작죠. 그리고 온순한 편이죠. 이 불곰은 상당히 난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호랑이랑 맞짱을 뜰 수 있다고 해요. 여차하면 호랑이의 먹이를 뺏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통계 이야기도 하던데, 실제 전투력에 있어서는 호랑이만큼은 아니지만 호랑이도 굳이 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대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 불곰이 바로 우리 고조선이 건국이 됐을 때 만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 고인돌 세력으로 대표되는 우리 토착 세력들하고 접점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대 국가로 확 발전이 된 것인데, 고조선이라는 연맹체로 그때 나오는 웅녀의 부족이 섬기던 곰은 반달가슴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만주나 그쪽에서는 이런 곰이에요. 이래서 우리한테 큰 족적을 남겼잖아요, 우리 말에. 그죠? 개마고원, 이 개마고. 지금 오늘 표범 찍히고 오늘 불곰 있고 뭐 이런 데가 시라손이 있고 이런 데가 전부 다 이렇게 개마고원이에요. 곰고원이잖아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백두산의 이름, 다른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 개마대산, 개마산, 곰산이라는 거예요. 즉 곰이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곰국입니다, 여러분. 고마소시고 가마소시고, 금자도 거기서 나왔죠. 우리 쇠금자, 그 금자도 어원이 이 곰입니다. 예. 그래서 부여에 가면 곰나루가 있는 거잖아요. 왜? 자기들 북쪽에서 왔다는 겁니다. 곰나루. 그들 수도를 고마라고 불렀다잖아요. 백제, 평양도, 고구려도 그렇고. 자, 수도를 몇 번 옮기게 되니까 이때마다 새로운 공식적인 이름이 있지만 통칭해서 그걸 그냥 고마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곰이, 이 정도 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인간을 압도하는 곰이, 친절한 곰이 아니고. 예. 그 호랑이하고 곰, 이게 지금 단군 신화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둘 다 막강한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이 불곰도 있다. 원래 이 불곰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불곰의 서식지는 기본적으로는 북한 쪽에 있었어요. 개마고원 이북이나 이쪽에. 남쪽에서는 반달가슴곰이고, 얘들도 엄청난 세력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는 한반도가 사실은 지금 호랑이가 가장 많이 시베리아 호랑이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연해주의 시오테 알린 산맥보다 한반도를 더 좋아했대요. 밀도가 한반도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더 살기가 좋은 동네라는 거예요, 한반도가. 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호랑이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한 마리도 없어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에 기록에 호랑이가 남아있고 우리한테 정서적으로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동물이지만,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신령, 여러분 산신각에 가서, 절에 가서 산신각에 가보면 옆에, 산신 옆에 호랑이 딱 앉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곰도 그런 지위를 부여받아서 말의 흔적이 엄청나게 남아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곰도 있다. 예, 이런 거 만약 남북 교류 사업 같은 거 하면은 생태 조사 그런 기술은 우리도 지금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자연 복원 사업 하는 거 보면은, 종 복원 사업 하는 거 보면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개체가 발견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개마고원이나 백두산 쪽에서는, 그리고 러시아와 연결되는 그 부위 쪽에는. 네. 걔들은
여권이 필요 없잖아요. 이 곰이나 뭐 표범이나 뭐 호랑이들은 그 막 건너다니는 거예요. 중국도 갔다가 뭐 저기 러시아도 갔다가 한국도 갔다가 그러다가 가족 수 많아지면 개체 수 많아지면 또 밀려서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큰 개체들은 남북한의 빗장만 풀리고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면 호랑이 같은 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종복원 계획의 스케일을 한반도로 키운다면 전혀 다른 계획이 나올 거고, 아, 늑대 이상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씁쓸해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이 호랑이 서식지가 원래 이랬대요. 자, 아프리카는 없죠. 그래서 보면 카스피안 호랑이가 있어요. 카스피해에 있는데 부분이 있고, 벵갈 호랑이 이런 건 아실 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할린, 호랑이는 북해도까지는 없었네요. 아까 그 곰은 북해도 있었는데, 사할린 정도까지 곰이 호랑이가 있었고, 한반도에서 깨끗하게 다 있죠. 그 중에서 시베리아 호랑이가 제일 좋아했던 장소가 한반도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반도에 호랑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 속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의 말입니다. 담배 피는 호랑이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동물을 그렇게 희화시킬 수 있다는 게, 친근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죠.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정리한 자료인데,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은 가장 광범위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 호랑이가 지금은 이제 1900년하고 1990년을 비교를 한 거예요. 빨간색이 이미 많이 줄었죠. 1990년에 호랑이가 발견되는 곳이 빨간색이었고, 그때 한 10만 마리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1990년 기준으로 보면은 초록색 지역으로 위축된 거예요. 자, 저거 보면 이제 저 위에 지금 연해주 지역 시오테 알린 산맥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베리아 호랑이 사는 거고, 우리 한국산 호랑이랑 한국 호랑이랑 똑같은 호랑이죠. 그리고 중국의 길림성, 해룡강성 일부 이렇게 위축된 거예요.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경우는 숫자가 10만 마리에서 3,200마리로 줄었다. 3,200마리로 줄었다. 그 중에 시베리아 호랑이가, 한국 호랑이가 한 500마리 정도 남아있다. 요겁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저거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상징이 호랑이고, 실제 한국 땅의 호랑이가 가장 빈도가 높았을 가능성이 높고, 분포가. 서식지에 최적이었고, 우리 문화적으로 너무나 우리한테 친근하고, 한국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서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여기에 새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이건 다 뭐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잖아요. 러시아는 백인 위주의 저쪽 우랄산맥 서쪽에 있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의 동물이다 라고 인정해주고, 너희들의 상징이다, 우리가 잘 키워줄게,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러지 않거든요. 중국의 입장은 동북 공정이랑 같아요. 중국의 상징으로서 끌어들이는 그런 의도까지 있을 수 있어요. 러시아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산 호랑이를 수입한다 했을 때, 물론 숫자도 러시아 쪽이 많지만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교류도 하고 가서 우리 촬영도 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호랑이를 연구하는 생태학자들이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장, 한국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상징적인 동물, 한반도에는 지금 많이 줄어드는, 특히 남한에는 아예 없어진 요거를 우리가 키워서 지켜줄게.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면 보내줄게. 이런 메시지는 엄청나게 강렬한 메시지예요. 섬세하게 하는 거죠. 정치, 외교, 경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 문화거든요. 문화. 이런 것은 포석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중국은 안 그러잖아요. 중국도 열심히 지켜요,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개체수도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한국하고 교류 안 해요. 그런 겁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이제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2022년 9월 보도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인정되는 것 같아요. 백두산 호랑이 600여 마리가 생존했고, 10%가 중국에 있다. 그럼 60, 70마리 있는 거고, 러시아 땅에 지금 500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호구역하고 저 연해주 쪽에 지금 봐서는 그 이 500마리 정도면은 뭐냐면은 지금 호랑이 서식지로 분류된 그곳에서는 꽉 찼다. 예, 호랑이 한 마리가 필요한 영역을 감안할 때 그래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권 없이 중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 한반도로 갔을 수도 있다. 이미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 사람들은 내색은 안 하지만 뿌듯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준 거야.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서 너희들한테 갈 수 있게 해준 거야. 물론 호랑이 개인의 선택이지만. 근데 물이 높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흐를 수 있습니까? 물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의 이런 표현 방식은 상당히 좋다. 코드가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덜 계산적으로 느껴지죠. 예. 자, 보면은, 이 중국도, 여기 보면은, 길림성하고 해룡강성 경계부위, 또 러시아하고 경계부위, 저기가 호랑이 국가공원으로 지정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지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북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즉 여기는 뭐냐면은 시베리아 호랑이 있는 거라고 서식권이 같아요. 단지 인간이 끈 국경선에 따라 달라졌을 뿐이에요. 같은 서식지예요. 여기도 중국이 챙기고 있다. 숫자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호랑이들이 개체수가 늘면 어디로 가느냐? 옛날 그들이 절개 살았던 남쪽으로 내려온다. 그 이야기를 러시아 사람들이 한다는 거잖아요. 북한에 20여 마리 서식을 추종하고 있다. 이게 4년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북한에도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세력이.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조사를 하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북한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그들의 데이터도 우리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호랑이 숫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보도를 보면은 뭐 종 복원 사업에서 이런 종, 여우, 뭐 늑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표범을 찾기 위해서 호랑이가 있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전국을 뒤지는 사람도 있고 사향 노루꾼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향 노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멸종된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북한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의식적이다. 예, 이걸 약간 체제 정권에 따라 달라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태계 복원인데 정권에 따라 달라요. 네. 뭐 그게 뭐든지 간에 러시아는 지원한다. 호랑이 같은 경우는 뭐 표범도 지원할 수 있다. 다 있으니까 그게. 곰도 지원할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훨씬 장기적인 포석을 한다. 이런 모습이 보이고 우리는 북한의 현황을 애써 무시한다.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야 된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정권에 바뀌는 정권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도 이걸 가져야 되겠다. 경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그래서 멧돼지나 사슴을 조준하는 명분으로 늑대 이상, 표범, 시라소니, 호랑이를 여러분 지리산에 푼다, 태백산에 푼다, 강원도에 푼다. 동의할 수 없죠. 호랑이가 아무리 신선하지만 표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늑대도 안 되는 거예요. 시라소니가 어떻게 보면 저 중에서 위험도가 가장 적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예, 독립적인 동물이고 크기도 늑대보다는 조금 작으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시라소니 자체는 북한에 많이 있던 그런 동물들이다. 자, 이런 것을 멧돼지나 사슴 조절 명분으로 풀 수는 당연히 없다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의 복원이냐. 근데 그 시야를 한반도 복원으로 옮긴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 마인드셋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남북 교류, 남북 통일. 지금도 박근혜 때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은 확고해요. 외세를 이용해서 흡수 통일을 한다. 아니면 공격해서 그들이 붕괴될 때까지 밀어붙인다. 그렇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남한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큰 업적 중에 하나라는 것은 마음속에 깊이 있는 거예요. 방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그 외에 다른 민주당 출신 정권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죄송합니다. 김대중 때부터. 자, 우리가 분단된 것도 그 외세들의 힘 때문에 그런 것이고, 통일이 될 때도 외세들의 마음이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통일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남북한의 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도 급속하게 내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싶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를 한반도 복원이라고 말을 돌리게 되면 남한에서 넉대 다 키워놨는데 복원을 못하겠네, 안타까운 게 아니라 지금보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북한의 관련 분야를 도와주면 돼요. 그냥. 예, 남북 소통되면 그 중에 주요 어젠다로서 이런 종복원 어젠다가 들어갈 수 있게만 노력하면 돼요.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생태계 복원이라는 부분은 DMZ하고 연계가 돼서 그럼 자연스럽게 북쪽에 있는 개체수가 증가될 거고, 우리가 일부러 남북 소통됐다 그래서 남쪽에 사냥꾼들이 막 달려 들어가서 모피를 구하기 위해서 표범과 호랑이를, 곰을 사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오히려 그들이 개체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럼 개체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겠죠. 남북한의 처책도 없어졌겠죠.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그러면 남한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 준비가 따라가겠죠. 나쁜 사고가 한두 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예방 차원에서 사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면서 서식지가 결정될 거예요. 남쪽에도 몇 마리 들어올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공존할 거에 대한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입장이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의 서식지만 충분히 확보하면 되거든요. 북한은 우리보다 인구의 2분의 1이고, 그리고 이 동부 쪽에는 남한의 백두대간보다는 훨씬 규모가 큰 개마고원이 형성되어 있어요. 백두산과 연결되어 있고, 그게 북쪽으로 가면서 러시아의 자연하고 중국의 자연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숫자의 개체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 여분의 일부가 남한으로 내려올 수는 있다. 백두대간을 타고. 그러면 우리는 종복원 된 거다. 굳이 따로 신경 안 쓰더라도.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